네, 안녕하세요. 영로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이네요. 벌써 이제 11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소설도 지났고,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 그런 그 이제 분위기죠. 뭐 겨울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거란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자, 오늘 11월 27일은,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가, 뭐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아왔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걸 놓고서 뭐, 어떻게 보면 양분돼 있죠. 늘 그 이념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오늘이 노벨 그 알프레드 베른하르트 노벨이 노벨상을 제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유언장을 써놓고 뭐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날이 아니고 그 유언장에 서명을 한 날입니다. 어, 서명을 했어도 죽지 않으면 이제 효력이 없겠죠. 죽어야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이제 유언장인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알프레드 그 노벨이 이제 뭐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이 돼 갖고서 노벨 그 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11월 27일 그러니까 1895년입니다. 12월 27일 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노벨이 만들었죠. 그래서 커다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 이런 그 생각에서 이제 저는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이제 서명을 한 날이 오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강 작가의 그 이제 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여러 가지 그 이제 책들이 있는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뭐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선뜻 그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서평 나온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갖고 이 노벨이 유언장에 서명을 했다라는 그 내용을 쭉 설명드린 다음에 우리나라 작가인 그 한강이 받은 수상한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느낀 바를 갖다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알프레드 노벨이 왜 이런 유언장을 작성을 하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알프레드 베른하르트 노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네. 자, 1883년 10월 21일 날 태어나서 1896년 12월 10일 날 세상을 떠났네요. 자, 스웨덴의 과학자하고 산업가하면서 고체 폭탄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죠. 그다음에 유언을 남겼다고 얘기를 했듯이 그 유언에 따라서 노벨상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유언장에 노벨이 서명한 날이 바로 1895년 11월 27일 날 서명을 했네요. 오늘입니다, 바로. 자, 그리고 나서 대충 한 1년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났네요. 자, 생애를 한번 볼까요? 자, 유년 시절에 이제 뭐 유학도 다니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스톡홀름에서 발명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발명가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그 아버지는 아주 재주가 좋은 그런 건축 기술자였다라고 하네요. 발명하기에만 열중하는 아버지라 가정의 살림은 나날이 빈곤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1837년 노벨의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이제 러시아로 이제 이주를 했네요. 근데 러시아에 가서 이제 뭐 팔자가 이제 잘 풀렸는지 사업이 번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림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1853년에서 56년까지 이제 크림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패전을 하죠. 예. 어, 그 바람에 이제 러시아가 패전하니까 러시아에 가서 번창하던 사업이 망가진 겁니다. 노벨 아버지 공장도 파산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왔지만은 노벨은 계속 러시아에 남아서 공부도 더 했는데 이때부터 다이너마이트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해갖고 그게 몰두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거죠. 바로 나이트로그리세린이라고도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 니트로그리세린을 연구하고 그걸 이용해갖고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발명을 한 거예요. 이 니트로그리세린이 굉장히 불안하죠.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이제 터져버리는데. 하여튼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1867년에 특허를 얻었고, 음, 1885년이겠죠? 예, 이거 뭐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867년에 특허를 얻었고, 1885년에 아니면 1875년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특허를 얻은 다음에 무연화약 알리스타트를 또 발명을 했네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걸 발명을 하다 보니까
뭐 특허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문이 유럽 최대 부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팔려나갔겠어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러나 말년에 들어선 노벨의 마음은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이용되어 많은 사람이 죽이는 힘이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참을 수 없어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건 뭐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노벨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참 들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충분히 그 개연성은 있죠. 뭐 자기가 하나의 그 발명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뭐 빵빵 터지고 전쟁터에서 또 폭약으로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만든 게 이렇게 살상하는 데 이용이 되다니 얼마나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이 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니트로그리세닌을 규조토라는 그 매질에다가 이렇게 그 혼합을 해갖고 이제 고체 상태로 만든 거죠. 거기에 이제 심지를 박아갖고 그 심지에 불을 딱 붙여서 그 불이 이제 이 니트로그리세닌을 폭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그 서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담뱃불에다가 붙여갖고서 던져갖고서 터트리고. 근데 참 이 심지 타들어가는 시간을 잘 계산을 해갖고 던져야 그것도 피해를 주지. 달려오는 그 말에다 대고 직접 던지는 거 그게 시간이 안 맞으면 뭐 지나간 다음에 터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뭐 타이머도 나오고 뭐 별의별 또 발명품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다이너마이트로 큰 부호가 됐어요. 돈을 많이 엄청 벌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속이 썩고 뭐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평화운동에 이제 또 이제 참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노벨상이 1896년 12월 10일 숨을 거두기 전, 그 1년 전쯤에 이제 바로 오늘, 11월 27일 날, 유언장에 이제 서명을 한 거예요. 유언장을 남긴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에서 생기는 이자로 해마다 물리학, 과학, 생리학 및 의학, 문학, 평화 다섯 부문에 걸쳐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은 겁니다. 그 유언에 따라 그 유산은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가 됐고, 그다음에 1901년 노벨상 제도를 그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준비를 해갖고 1901년에 만든 거죠. 그래서 물리학, 과학, 생리, 의학, 문학, 경제학, 평화 이렇게 여섯 개 부문으로 이제 그 부문을 그러니까 유언장에는 다섯 부문이었지만은 생리학, 생리학 및 의학을 생리의학 이렇게 나눠갖고 여섯 개 부문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적 및 성별에 관계없이 그 부문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공로자에게 선정을 해서 이제 매년 노벨상을 이제 수여를 하고 있죠. 네. 자, 여생을 이제 마치게 됐는데, 자, 노벨은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비상하면서도 고독하고. 뭐, 비상하면 고독할 수 있죠. 뭐, 너무 비상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이해 못하면 이제 스스로 고독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관주의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주의자였다. 그냥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면서도, 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이상을 쫓아갔던 그런 인물이었네요. 그는 현대전에 사용된 강력한 폭탄을 발명했을 뿐만 아니라, 뭐, 다이너마이트죠. 인류에 이바지한 지적인 업적에 수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또 지정을 했다. 굉장히 역설과 모순이라고 하듯이 정말 그러네요. 그다음에 노벨이 19살 때 외국 유학 도중 프랑스에서 한 여인을 사모했는데 그 후 이 소녀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그 소녀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노벨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다가 1896년 이태리에 있는 별장에서 이제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스웨덴 사람이 이태리 가서 죽었네요. 유럽이라는 대륙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국경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벨 박물관, 노벨륨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네요. 31번 보겠습니다. 그의 생애와 노벨상과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을 다루는 노벨 박물관은 스톡홀름이 구시가지의 이제 소재, 거기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가보면은 노벨의 생애뿐만 아니라 노벨상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역대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을 거기다 이렇게 뭔가 자료를 이렇게 보관하고 만들어 놓는 그런 이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기율표 102번 원소는 이제 노벨륨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노벨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 이제 원소 기호가 되겠습니다. 102번.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만들었겠죠. 자, 이게 바로 노벨이 그 유언을 남겼을 때 작성한 그 유언장이 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참 글씨도 잘 썼네요.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 그 이제 펜맨십 해갖고 필기체 쭉 쓰는 그런 걸 배우는데 글쎄 제가 살다가 보니까 정말 이 필기체를 그 인쇄대에 나오는 그 필기체 같이 쓰는 사람들을 이제 가끔 보죠. 특히 그 위스콘신주에 있는 그 이제 어떤 회사의 그 무역 담당 여직원이었는데, 그냥 우크라이나 여자였어요.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 그 업무 담당을 하면서 저랑 같이 이제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여인이 뭐 팩스 같은 거로 보낼 때 뭐 글씨를 써갖고 보내면
와, 그야말로 그, 우리가 필리체 배울 때 그 펜맨십에서 봤던 그 글씨하고 똑같아요. 음, 어, 참 여자가 백옥같이 흰, 뭐 그쪽 여자들은 뭐 이 길에서, 아니,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도 김태희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땐 그랬어요, 진짜. 상당히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참 저랑 굉장히 그 친했었는데, 지금은 소식이 끊어져 갖고, 생산할 길이 없습니다. 김태희. 여기 태희라는 이름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뭐. 자, 41번 볼까요? 1896년 12월 10일 숨을 거두기 전 유명한 유언장을 남겼다. 1895년 11월 27일 노벨이 노벨상 지정이 내용이 담긴 그 유언장에 서명을 했는데 바로 그 유언장이 바로 저 위에 있는 그겁니다. 내용은 그 노벨상을 참조를 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뭐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노벨상을 제정하라는 그런 유언이겠죠. 자, 발명품 한번 볼까요? 뭐 아까 뭐 다이너마이트 얘기를 했는데 노벨은 니트로그리세린을 혼합한 안정된 규조토와 같은 물질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좀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쉽게 변형하였는데 이 혼합물들을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냈다. 후에는 젤과 같은 물질이면서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젤리나이트 또는 블라스팅, 젤라틴이라는 이름이 붙은 물질을 1876년에 특허를 냈는데 젤라틴은 보다 안정적이고 이동하기 편하고 구멍을 뚫거나 채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는 게 아니고 광산에서 이제 그 광석을 채굴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채광에 좀 더 쓰기 편하게 구멍과 같은 홈에도 이렇게 꾹꾹 채워갖고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든 거죠. 사실 다이너마이트는 이게 딱딱한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집어넣겠지만은, 이렇게 좀 젤라틴 같으면은 이게 신축성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구멍을 적당히 뚫어놓고 꾹 이제 쑤셔 넣어갖고서 거기다 심지를 박아갖고 터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이닝, 이 광산에서 많이 쓰였다는 얘기죠. 자, 채광 역시 그래서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채광 역사의 표준으로 이 물질이 사용되면서 노벨은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광산에서 이걸 표준 물질로 쓰는 거예요. 야, 다이너마이트, 젤리나이트, 저걸 갖다 쓰라. 이렇게 그 표준화가 돼버리는 바람에 뭐 여기저기 광산에서 이 노벨이 만든 이 제품을 쓰니까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바로 이제 노벨상을 만든 거죠. 예, 지금 곰돌이가 아주 굉장히 물음표를 표현해. 과학자들은 그런 물음표, 궁금, 뭐 이런 것들이 생활화돼 있어야지 거기서 멋있는 발명품이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와 이제 노벨상 한번 살펴볼까요? 2000년에 김대중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2024년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았죠. 제가 언젠가 한중일 동북아에 있는 세 나라가 노벨상을 어느 나라가 몇 개를 받았나를 이렇게 통계를 내갖고서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24년에 와서 이제 두 건이 됐는데 글쎄요, 뭐 물리학상이나 의학, 뭐 경제 이런 거보다는 평화, 문학, 글쎄 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보다도 어지간 좀 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어떤 이 기초 과학 분야 쪽으로는 아직은 없어서 좀 안타까운 일면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던 글을 여기 이제 복사를 해왔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묘한 두려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저는,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오, 야, 이게 대단한 일을 했네 하고, 기뻐했어요. 자, 그 내용을 여기 이제 제가 감상을 적은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9일 한강이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하여 그 후에 모교의 캠퍼스에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총장의 축하 편지가 동문들에게 전달된 것을 보고 매우 자랑스럽고 한국 문학사의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라고 당연히 축하하고 기뻐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여전히 우리는 좌우 충돌이 혈투 속에 있음을 본다. 그렇죠. 얼마나 지금 이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받은 노벨 문학상을 놓고서 지금 좌우 충돌하고 있는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의 문학상 수상 이유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에 덩달아 유명 정치인과 동료들이 축하변이 각종 SNS에 포스팅이 된다. 물론 한결같이 한국인의 쾌거이고 문학적 거부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한강의 대표작을 보면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등이 있어 각 서점가에서 접속이 폭주로 연결되지 않는가 하면은 서점가는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자, 일본과 중국에서도 아시아권 최초 여성 작가의 수상이라며 칭찬 일색이다. 물론 한강의 필력은 작품이 플롯과 메시지를 전하는데 테크닉을 생각하는 나무랄 것 없이 훌륭한 작가임이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묘한 두려움을 느낀다. 자,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는 인간의 자유와 억압,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고 하지만 진득한 페미니즘적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는 국가폭력과 그로 인한 파괴된 인간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로 확장되면서 각각 4.3 제주 폭동 1948년에 일어났던 거죠. 그 다음에 1980년에 일어났었던 5.18 광주 사태를 배경으로 한다. 이 정치적, 역사적 사건들은 명과 암이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념투쟁이 내재되어 있고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웠던 자유주의자들이 절규도 들어있다. 따라서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와 스웨덴 할리먼에도 남북분단의 특수성과 피를 뿌릴 수밖에 없는 이념전쟁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공부와 인식이 공유가 전제되었어야 하며 특히 소년이 온다는 책의 영문명이 휴먼 액트라고 하니 사실에 대한 사안의 편향성을 배제하는 노력과 실행이 번역자나 할리먼의 저변에 이미 깔려져 있었어야 할 것이다. 과연 저런 일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이제 날이 밝고 해가 뜨면 이미 아니 서점가 이 전화나 홈페이지는 관심 있는 국민들이 문의가 폭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이라 인식하여 책들이 판매될 것이고 읽힐 것이다. 나는 여기서 묘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 두려움은 작품이 배경과 소재로 주어진 사건의 본질에 대한 편향성과 근거된 사실이 정도에서 오는 것이다. 분칠되고 각색된 역사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이 그 화장된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가치관을 만들듯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오류나 과장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우려는 차라리 기기묘묘한 기분이다. 한강의 고향인 광주광역시 강기정시장은 이 수상이 5.18의 헌법 전문 소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치적인 거예요. 아직 더 다투어 사인이 액기스를 도출하여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적 그 혈투가 이게 용해돼 갖고서 액기스가 나온 게 아니고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피를 흘리고 있는 한쪽에다가 노벨 문학상이라는 이름을 갖다 걸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나는 여기서 묘한 두려움을 느낀다. 왜냐면 금년 노벨 문학상 작품이 주는 압박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저들이 100년 전쟁의 75년째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만드는 묘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 그리고 무섭다. 네, 제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어, 아까 그 명과 암이 있다라고 했듯이 제주 4.3이나 광주 5.18은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한쪽에 편향돼서 그것이 마치 이 역사적 사실인 양, 더군다나 이제 노벨 문학상이라는 어떤 그 이제 거치대가 포장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써 있는 말이 진실이야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게 그래서 난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보지만은 사실 거기에 픽션이 엄청 가미가 되죠. 정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아주 요즘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아주 한겨울에도 추울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의상을 입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의상을 입고 살아왔는지, 그것도 저는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듯이,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는 어떤, 뭐, 왜곡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한 사안을 놓고서 거기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 포장을 해갖고, 그 포장이 마치 그 역사적 사실을 대변하는 양 그렇게 돼버리면은, 즉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건 그걸 대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책을 읽는 모든 그 독자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4.3 저건 뭐 나쁜 거야. 뭐 좋은 일은 아니죠. 서로 죽고 죽인 그런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쪽 편향 쪽으로 다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우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게 논평을 한 그 영상이 하나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글쎄요. 어, 저도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지만은 근데 채식만 하면 힘이 없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내용을 한번 이거는 글을 걸어드릴 테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외설적인 정말 자라는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평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년이 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년이 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노벨 문학상이라는 거치대가 씌워지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이 다 이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그게 좀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한 이건 5.18에 관련된 거죠. 소년이 온다는.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건 4.3입니다. 어찌 됐든 그에 대한 평을 제가 이 어, 영상 첨부 그 주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축하를 하죠. 사실 축하를 하는데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경멸합니다. 소설이 소설일 뿐일 수가 없어요.
그 소설이 팩트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사태는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정말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정말 소화를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음, 하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예, 뭐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참 또 이제 한강에 삼촌이 이제 공개 편지를 한번 띄웠었죠. 홀팔매를 각오하고 쓴 편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삼촌도 등 돌렸다. 이런 그 평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평도 많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보시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균형 있는 그런 평가와 인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삼촌이 그 보낸 편지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삼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작가라고 하면은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사실에서 뭔가 그 사실을 갖다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사실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그 치유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글을 써야지 어 한쪽 편에 치우쳐 갖고서 편향되게 글을 써서는 안 된다.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인제 그 읽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말에 힘이 있죠. 예. 어 이게 이 말의 힘이든 글의 힘이든 이게 실존 철학이 인제 사그라들고 구조주의 이 사조가 인제 유행을 하면서 이 말의 힘, 글의 힘 엄청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말이든 글이든 듣고 자기가 얘기를 하죠. 자기가 하는 얘기 또 자기 귀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나 뭐 이런 데 가면 기도를 하듯이 자꾸 그 반복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귀에 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나온 말이 또 귀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인제 하나의 신념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나 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말에 힘이 있어요. 말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남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 있게 말을 못해요. 그게 제 단점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설득을 이렇게 막 못하니까 별로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과묵해. 저 사람은 옆에 쉽게 범접하기가 어려워.'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말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커다란 달란트예요. 이게 주님한테 받은 달란트입니다. 하지만 말이 참 아주 현란한 사람이 있죠. 사탕발리만 말을 아주 현란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그건 느낄 거예요. 자,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잘 쓰는 거 매우 중요하죠. 글을 잘 쓰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커다란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글이 현란하면은 대부분 그 글은 선동경문이 돼요. 여기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한 얘기가 맞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그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들의 입장을 뭔가 보듬어 주고 거기서 발전적인 그 결론을 이끌어내야지 어느 한쪽 편에 이렇게 관점을 두고서 그걸 강조하면 바로 그게 선동경문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걸 현란하게 떠들면 바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그 백년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년전쟁 왜 백년전쟁이라고 이 좌파들이 영상에 제목을 붙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100 년이 어떤 100 년이냐 이거예요. 1919 년이 건국이라고 우기죠, 그 사람들은. 그럼 2019 년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아직도 100년 전쟁이라고 떠드는 거 보면 100 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1945년 해방되면서부터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라고 치면 2045 년이죠. 예, 앞으로 한 20 년, 한 세대가 인제 지나가면은 글쎄 그 한 세대가 지나가서 100 년이 되면 저들이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 저는 요즘 그 어 이 좌파 소위 그 이제 빨갱이로 지칭되는 이 세력들이 너무 진치 구축을 단단하게 해 놔서 참 문제입니다. 이거 거북등만큼 그게 단단한 그런 진치이기 때문에 정말 어 정말 저들이 말하는 백년 전쟁이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걸 뜻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들은 뭐 태극기를 들고 이 길거리에 나서면 저 극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에 걸맞는 상대 용어로 구사를 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이념 전쟁이거든요.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그에 맞는 말이 저는 빨갱이라고 봅니다. 근데 빨갱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구시대의 그 아주 뭐 그런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사회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미 우리가 꿈꿔온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자조적으로 그 그런 말은 하지만은 뭐 그래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버티고 나가고 이겨내야죠. 예, 정말 참 답답한 시간입니다. 국제 정치 이론가 이승만의
과연 공산주의자와 공존이 저는 가능하지 않더라고. 우리는 6.25를 6.25 사변이라고 하죠. 북한 애들은 국토 안정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정복해버리겠다. 힘으로. 그걸 놓고 무슨 평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공존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어느 지점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정말 싸워 이기는 그런 그 일을 우리 국민들이 잘 해왔는데 어, 지금은 너무 작용화돼 있어갖고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좌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물론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다들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걱정이 되는 일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후손들이 살아나갈 이 땅이 개인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 경제를 통한 그런 국가가 되느냐, 그런 사회가 되느냐, 아니면은 1인 독재에 의해서 계획 경제에 의해서 정말 먹기 살기 힘든 그런 사회로 되느냐. 그건 우리 선택에 딸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참 걱정스러운 일면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가다듬고 저들과 나아가 싸워 이겨야 된다. 네. 모든 그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좀 골똘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그 부정과 불의와 싸워 이길 것을 이겨나가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